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요새는 보석 감정사라는 이름이 있어 자격증도 있지요. 저도 뒤늦게 취득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금은방 보조였죠. 지금은 번듯하게 가게를 차려놓고 디자이너인 며느리와 저처럼 보석 감정사인 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 때문에 오고 가다가 너무 참한 아가씨가 있어 아들과 소개를 했는데 잘 되어서 작년에 결혼을 시켰거든요. 어차피 저희와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니 편하게 일도 하고 가족도 되고 했지요. 나름 배려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옛날 사람인지 딸아이가 저를 엄청 구박하기도 합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요즘에 며느리한테 그러면 큰일 나. 오빠 안 보고 살 거야? 막 이러면서요. 저는 새댁일 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다르니 조심스러운 초보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일할 때는 정확한 사장님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일을 배운 사장님께 배운 철학이기도 하고 처음 가게 문을 열었던 30년 전에 직접 겪기도 했고요. 아주 호되게 당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 엉엉 울었지만 그렇다고 제게 돌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공허한 마음뿐이었죠. 사람이 좋아 보여 마음도 터놓고 가게 전반적인 일을 믿고 맡기면 돈이나 보석, 금들을 빼돌려 챙기다 걸리더라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와 비싼 물건들만 챙겨서 나가서 팔려다 작물 신고로 잡혀 경찰서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며 물어보면 이런 거 좀 없다고 못 먹고 살지도 않잖아. 나랑 너랑 다른 게 뭔데? 너는 사장이라 그러고 나는 점원이야. 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 모두 제가 언니 동생하며 지냈던 사람들이라 저는 충격이 너무 컸기에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어도 일할 때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게 처음 이 일을 알려주신 사장님이 계신 덕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달려가 울면서 사장님, 사장님은 어떻게 저를 믿고 10년이나 일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너를 일을 시켰지. 그리고 나서 너랑 소통을 했지. 근데 너는 소통부터 하고 일을 시키니 그러는 거야.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정말 제 평생의 은인이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어주신 인연이기도 한 이 사장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야겠네요. 그 전에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네 오빠 동생 사이셨답니다. 어머니가 15살 때 3살이 많은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셨대요. 동네에서 꽤나 사는 집의 아들이셨던 아버지는 꼬질꼬질한 다른 동네 사내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셨나 봐요. 키도 크시고 교복을 잘 다려 입은 아버지가 그렇게 멋져 보이셨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자애가 먼저 좋아한다고 마음을 선뜻 말하지도 못하던 때라 어머니는 홀로 마음앓이만 하셨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구셨고 동네 아이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은근히 어머니처럼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을 티를 내기도 하고요. 아버지 앞에서는 선머슴 같던 동네 여자애들도 다들 입을 가리고 수줍어하며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동무들이 다 밉고 보기 싫을 만큼 아버지가 좋으셨는데도 일부러 더 티를 안 내셨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군대에 가셨고 어머니는 18살이 되셨을 때였답니다. 휴가를 나온 아버지를 보러 동네 아이들이 모였는데 까무잡잡하게 탄 아버지가 낯설면서 더 멋있더래요. 고생을 한 건지 살집이 내린 아버지의 얼굴이 더 어른 같고 멋지더래요. 그랬더니 그 동네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처녀들도 아버지를 힐끗거리더랍니다. 아버지가 군대 제대하면 면사무소에 취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던 소문까지 도니 서로 탐내는 사이감이었던 거죠.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무슨 생각이신 건지
그때까지도 정혼을 정하지 않으셔서 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머니는 중학교까지는 다니셨는데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시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터라 그런 동네 아주머니들 말까지 귀에 들리니 마음만 더 아프셨답니다. 아버지는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라 생각하셨대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가겠거니 체념을 하신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궁금하니 아이들 모이는 자리에 가보시기는 했나 봅니다. 책을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평소에 읽던 소국녀를 들고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척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책을 보시고는 손주는 아직 소국녀를 좋아하니? 라며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래요. 놀란 어머니는 딴 세상 상상하는 게 저 같아서요. 라며 얼굴을 붉혔는데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그래, 아직도 소녀 같구나. 예쁘다. 하면서 다시 웃으시더랍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어보니 어머니가 머리를 정갈이 묶고 책을 들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예쁘시더랍니다. 전에는 그저 어린 동생 같았는데 그때는 달리 보이시더래요. 너무 곱고 예뻐 반하셨답니다. 그러고는 다들 안 볼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이게 우리 부대 주소인데 오빠한테 편지 좀 줄래? 군 생활이 생각보다 무료해서 선주랑 말상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두 분의 연애가 시작됐답니다. 물론 모두에게는 비밀이었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멀리 일을 하러 갔다는 친구의 이름으로 보내셨대요. 나름 철두철미하셨던 거죠. 만나는 거야 아버지가 휴가를 나올 때뿐이었지만 그조차도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만나다 보니 잠깐씩 마주보고 웃는 게 다였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애틋하고 풋풋했겠습니까? 편지가 쌓여가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남모르게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속 이야기들까지 주고받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결심하셨답니다. 그러시고는 말년 휴가 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 어머니와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도 허락을 받으러 가셨다가 물벼락을 맞으셨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거든요. 가세가 기울었어도 양반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외갓집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출신을 문제 삼으며 반대를 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그날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셨고 아버지는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매일 외갓집을 찾아가셨답니다. 가서 물세례를 받고 빗자루로 매질을 당해도 가셨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시위를 벌이셨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부대에 복귀 때문에 자리를 뜨던 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외갓집을 찾아오셨답니다. 주변을 다 물리시고 저희 외할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외할머니와 어머니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해가 질 무렵에서야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제대를 하고 3달 뒤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셨답니다. 친할아버지가 외갓집을 찾아오셨던 그날 자네 외동딸 귀한 거 내가 모르지 않네. 우리 문석이가 비록 밖에서 낳아온 아이지만 그래도 귀하게 기른 아이야. 안사람도 제 자식들과 차별 없이 길렀고 제 자식으로 알며 기른 아이네. 자네 말대로 큰 흠이라 우리도 쉽게 중신을 못 쏘고 있었는데 자네가 너무 아픈 곳을 찌르는군. 자네 딸아이도 우리 문석이 좋다고 한다고 들었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정이 깊을 텐데 그렇게 헤어지게 하면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내가 미안하고 염치가 없네만 우리 문석이 좀 받아줘. 내가 그 보답은 섭섭치 않게 하겠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그깟 돈으로 우리 딸을 사각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형님, 나도 잘 살지는 못해도 입에 풀칠은 합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다들 무시하고 그 자식까지 무시당할 텐데 내가 그 꼴은 못 봅니다. 하셨대요. 그럼 내가 재산 정리해서 애들 좀 주고 멀리 가서 살게 하면 어떻겠나. 그럼 아무도 몰라.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나. 내가 여러 방편으로 손을 써보겠네. 어떻게든 애들 무시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 하고 물으시고는 어머니를 불러 그렇게라도 결혼할래? 라고 물으신 거죠. 어머니는 그 물음에 어딜 가서 살아도 좋으니 오빠랑 살게 해주세요. 하셨대요. 그 말에 양가 어른들은 다 허락을 하시고 아버지가 제대하시면서
서둘러 결혼을 시키셨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림을 내게 되셨대요. 그때 친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이건 내가 너희 할머니께 받은 목걸이야. 잘 지니고 있어라. 이 집 며느리한테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니까 너희 증조부께서 증조모님께 주신 거란다. 라며 목걸이 하나를 손수건에 곱게 싼 채로 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걸이는 두고두고 어머니의 보물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그 후로 저희 외갓집에 어느 정도 땅을 떼어주셨는데 외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돌아가시고 술만 드시던 외할아버지는 그 땅을 다 팔아 탕진하고는 돌아가셨답니다. 도박에도 손을 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더래요.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결혼을 한 후에 시집간 고모들에게도 약간의 재산을 나누시고는 나머지는 다 아버지 앞으로 돌려주셨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덕에 여유있게 신혼생활을 하셨고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문제로 속상해할 때도 아버지가 빚도 갚아주시고 한 것 같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들 그 정도로 하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 더 살아계셨으면 사돈네 돈까지 다 해드셨을 거다. 라고 할 정도여서 어머니는 장례식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셨는데 상주로 선 아버지가 그런 소리 마십시오. 장모님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신 거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세요. 라며 사람들 입을 막았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재산을 거의 다 아버지 앞으로 해주시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실 정도로 사셨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셨죠.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이 일고 안색이 좋지 않아 검사를 해보니 결핵이시더랍니다. 워낙 강골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아버지셨기에 처음 증상이 났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하시던 장사도 접고 집에서 요양을 하셨는데 아버지 계신 방에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머니만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방과 저와 어머니가 묵는 방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마루에 저를 앉히고 아버지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간간히 웃고 어머니 말씀에 장단을 맞추며 저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덕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 웃으시는 게 문 밖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마당에서 뛰어놀다 넘어져도 아버지는 나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거나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목마를 태워주지 못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셨는지 자주 그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께 당신 낳으면 우리 고향에 가요. 가서 우리 영애한테 우리가 갔던 개울, 원두막, 뒷동산 다 보여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우리 영애 목말 태우고 아버지가 고향 마을 구경시켜주지 아무렴 이라고 하시고는 기침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주 드나드시고 아버지가 이야기에 장단을 못 맞추실 때쯤 어머니는 돈을 버셔야 한다며 베개도 만들고 이불도 만드셨습니다. 시장에서 겨우 받아온 일이라며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셨죠. 혹시나 아버지가 아실까 저와 지내는 방에서 몰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 정도 되어 곧 학교도 가야 하니 어머니는 점점 줄어드는 재산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짙어졌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몇 번을 오고 가셨죠. 그러다 덜컥 친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 저희 집으로 오셨죠. 어머니는 그날부터 더 바빠지셨습니다. 할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시장에서 받아오던 일은 못하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돈을 관리하시면서 어머니를 채근하셨습니다. 항상 웃던 어머니가 밤마다 오는 것을 본 저는 할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시장에 가고 안 계실 때 아버지 방문 앞에가 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서 엄마가 매일 밤마다 울어요. 나 할머니 싫어.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침을 간간히 하시면서 할머니가 그러셨어? 그래도 할머니 미워하면 안 돼.
아버지가 아파서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도 아니까 슬퍼서 오는 걸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든 저는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 방에 누워서 보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미워. 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한참을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내다보지도 않았죠. 시장에서 돌아오신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괜찮으신지 들러보셨다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어머니께로 가 어머니, 나 때문에 아버지가 라며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아니야, 우리 영애 때문이 아니고 엄마가 시장에서 너무 늦게 왔어. 괜찮아. 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아버지는 멀리 요양을 위해 가야 한다며 집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를 남기고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도 함께 계셨죠. 할머니가 미웠던 저는 할머니와 남는 것이 싫었지만 어머니께서 아버지 다 나으시면 얼른 올게. 거기 가면 빨리 낫는데 라고 하셨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어머니가 바빠서 해주지 못하시던 봉숭아물도 손톱에 들여주시고 머리도 자주 빗어주셨거든요. 옷도 예쁜 옷으로 사다 주셨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가난아기일 때부터 인물이 좋았지. 아기가 눈동자가 어찌나 맑은지 볼 때마다 빠져드는 것 같았어.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매일 웃었단다. 그런데 영애는 꼭 너희 아버지 어릴 때 눈을 닮았어.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아이가 또 있다니 할미는 너무 좋다. 라며 제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자주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대부분이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이고 제게는 아버지와 엄마는 잘 지낸다. 우리 영애도 밥 잘 먹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라는 짧은 몇 줄이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시고는 심각한 얼굴로 한참 생각에 잠기시다가 눈물을 닦곤 하셨는데 제가 놀라보면 너무 반가워서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건강해져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학교도 입학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지를 모아놓았다가 자랑할 날만을 기다렸죠. 그러면 아버지가 목말도 태워주시고 고향에도 데려가 주시고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할머니의 안심 어린 표정까지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4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 어머니의 눈물과 할머니의 통곡 속에 고향마을 선산에 묻히셨습니다. 목마를 태워 저와 함께 올라주시겠다던 그 뒷동산을 지나 친할아버지가 먼저 잠들어 계신다는 그 양지 바른 땅 아래가 아버지의 새로운 이부자리였죠.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눈이 너무 맑고 예뻤다는 그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셨죠. 어머니는 전에 다녀가셨을 때보다 더 마르고 웃음기가 없어 부석거리는 소리가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붙들고 계셨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저에게 기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손을 대어도 휘청거리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영원한 잠에 빠지고 할머니는 다시 고향 마을에 남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던 그 집으로 돌아왔죠. 골목의 친구들은 저에게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같이 안 오셨어? 이제 남은 식구끼리라도 같이 살아야지. 그간의 영애 돌보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라며 옆집 할머니가 말을 하실 뿐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기에 친구들의 말없는 위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가기 전까지 어머니와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할머니가 지내시던 건너방을 새로 놓았고 아버지가 지내시던 방은 어머니가 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비워두고 어머니와 제가 함께 지낼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이제는 영애 혼자 자야지 라며 건너가셨죠.
새방에는 근처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아주머니가 혼자 지내셨는데 첫 3달을 빼고 매번 새가 밀려 어머니와 신랑이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사이 많이 변해 계셨습니다. 전처럼 웃지도 않으셨고 인상을 쓰시는 날이 많으셨고 제가 시험지를 잘 받아와도 그래 잘했다 라고만 하셨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잠시만 그럴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머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전처럼 시장에서 일을 받아와 베개며 이불이며 만드셨지만 몇 번을 다시 가져와 손을 보고 가져다 주시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방에 살던 아주머니와도 엄청 크게 다투시더니 방을 빼버리셨죠. 그러시더니 학교와 더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넓은 방이긴 했지만 한 칸짜리 방에 작은 부엌이 딸린 집이었죠. 화장실은 주인집 마당으로 가야 해 배탈이라도 나는 날에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어머니는 전처럼 웃기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는 편지도 쓰고 방학이나 명절에 가 뵙기도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를 품에 안아주시는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래 보였고요.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는 이상하게 전보다 잘 웃고 기운이 나는 사람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도 자꾸 올라가셨고요. 이제는 대답조차 못하는 아버지인데 뭐가 그리 좋은지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그런 어머니를 할머니는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텃밭에서 나셨다며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셨고 저에게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들은 저희를 반기지 않았고 탐탁치 않아 했기에 저희는 고모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서둘러 시골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누나들이 왜 남동생 식구들을 싫어하나 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외간 자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을 처음 안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얼마 뒤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큰 고모가 자네는 문상했으면 이제 가봐. 호적상 아들이고 며느리지 친자식도 아닌데 뭐하러 자리를 지켜? 그간 남들 눈치 보느라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도 안 계신 마당에 억지로 그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가. 라고 하기에 무슨 말인가 싶었죠. 어머니는 그저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인데 어딜 가요? 어머님 가시는 길에 이러지 마세요. 라고만 하고 다시 부엌 일을 하려고 하자 작은 고모가 그래 언니 그냥 둬. 돈을 그만큼 챙겼으면 저도 양심이 있지. 남의 자식 걷어다 친자식만큼 물고 빨고 키웠으면 우리 엄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어차피 제사도 저 사람이 지낼 것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이라는 말에 놀라 제가 고개를 들어 고모들을 바라보자 어머니는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야. 괜찮아. 라며 저를 당기셨습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어머니는 장례식을 마칠 때까지 허리 한 번을 제대로 못 펴고 일을 하셨습니다. 고모들은 그런 엄마가 안 보이는 건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같이 일을 돕던 동네 분들이나 어머니의 이름인 선주를 불러가며 밥도 챙겨주시고 앉아서 쉬게 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탓에 상주가 없는 그 자리를 제가 서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고모들은 어휴 어차피 대도 못 이을 걸 아들이라고 그렇게 챙기더니 남 좋은 일만 시켰어 라며 혀를 차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희를 붙들은 고모들은 엄마에게 한참을 뭐라고 떠들더니 무슨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셨습니다. 그 서류에 별말 없이 지장을 찍은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시골집을 나서셨죠. 버스를 탈 때까지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는 그까짓 집 내가 탐나서 온 게 아닌데 참나 결국엔 그 집 탐낼까봐 그 난리를 친 거야? 라며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 우리 아빠 업둥이야? 하고 물으니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보시다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시던 어머니는 서랍 속에서 꺼낸 손수건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게 너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랑 나는 그 집안 사람이야. 알겠지?
이 목걸이는 너 시집갈 때 엄마가 줄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물려줘야지. 라며 소중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제법 줄도 굵고 가운데 달린 보석도 큰 것이 한눈에도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목걸이를 물려받은 어머니는 누가 뭐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49제를 치르러 시골에 다니러 갔더니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고모들을 욕했습니다. 글쎄, 선주 너 그렇게 가고 바로 집터랑 집이랑 비싸게 팔더니 거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벌써 살아. 세간살이는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라면서요. 어머니는 그 말들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내 덤덤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성묘를 가서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우셨죠.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으로 채비를 하고 갔던 저희는 마지막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랑 가까웠다는 동네 아주머니가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조용히 흔드시고는 터미널로 가셨죠. 가시는 내내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조용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그 농이랑 할머니 옷가지랑 제대로 보지도 않고 텃밭에다 깨부수고 던지더니 싹 다 태우더라. 뭐라도 있나 다 뒤졌는지 얼굴들은 벌개져서. 에휴, 그 집 어른도 딸들 서운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뭐니? 하여간 문석이 클 때도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라고 인상을 쓴 채로 이야기하시던 동네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마음으로라도 의지할 곳이 없구나 싶어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보다 더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빈혈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점점 마르기만 하시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자연히 돈도 벌지 못하셨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는 집안에 쌀이 떨어지고 반찬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 어려운 줄로만 알았지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줄은 몰랐거든요. 집은 사글세로 바뀐 지도 오래였고 새 낼 돈도 없다고 하시는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 학교는 꼭 마치게 하겠다고 너희 아버지랑 약속을 했는데 라며 눈물을 닦으셨지만 당장에 저희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목걸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걸이면 한동안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받을 때까지 버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목걸이 팔자. 안 그러면 우리 둘이 굶어 죽어. 당장 세도 내야 하고 쌀도 사야 하고 엄마 약값도 있어야 하잖아. 라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목걸이를 저에게 주시며 또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집에서 나와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크다는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곳에 가야 목걸이 값을 제대로 쳐줄 것 같았거든요. 워낙 귀하고 값이 나가는 물건이니 큰 곳이라야 값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여차하면 목걸이 값을 받고 여윳돈으로 어머니에게 다른 금붙이라도 사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목걸이를 쥔 양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목걸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싶어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봤자 세상 물정 모르는 철딱선이었지만 말이죠. 한눈에도 주인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목걸이 좀 팔려고 하는데 사시나요? 라고 물으니 그럼요, 줘보세요. 라며 손을 내미시더군요. 그래서 조심히 손수건을 내밀어 펼치며 목걸이를 보였습니다. 목걸이를 본 주인 아저씨는 좀 놀라는 기색이더니 이리저리 살피며 무게도 달아보고 줄 이곳저곳도 살피더군요. 어머니가 수시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녹도 없이 반짝이는 그 목걸이가 아무래도 귀한 것이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주인 아저씨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목걸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안 좋아서 라고 말하자 지금 이 물건 팔면 손해예요. 가져가고 일단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예요? 내가 줄게요. 대신 내일부터 학교 마치고 우리 가게 나와서 일 좀 도울래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격 좋을 때 그 목걸이는 우리 가게에 파는 걸로 하고 어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손해날 것이 없었고 목걸이도 당장에는 잃지 않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했죠.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월세와 약값, 생활비를 내려놓으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어머니께서는 어머나, 진짜 이 목걸이가 귀한 건가 보다 그래.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선물하신 거라 했으니 좋은 거겠지.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당장에 목걸이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좋으셨을 테고 돈이 생긴 것도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당장에 해결할 일들을 하고 나서 그 금은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학교가 마치면 부지런히 달려가 가게 바닥을 쓸고 오시는 손님들께 차도 내어드리는 일이었죠.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을 때 주인 아저씨께서는 일이 바빠서 영애 너도 물건 좀 보는 법을 배워서 도와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틈나는 대로 금이며 보석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식사를 챙기러 나오시는 사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셔서 반찬도 싸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죠. 저는 그분들의 그 친절을 제가 가진 목걸이 덕분이라고 생각해 조금은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목걸이를 사장님께 넘겨드리면 그 신세는 다 갚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월급은 목걸이를 처음 가져갔을 때 받았던 돈만큼 매달 같은 날짜에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챙겨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적어지는 돈을 보며 제대로 병원도 못 가시다가 제가 벌기 시작하면서 모시고 병원에 꼬박꼬박 다닌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셨겠죠. 목걸이라는 물건이 저희에게는 의지할 기둥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사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월급 한 달치는 제가 빚을 진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금을 팔러 오시는 분들 물건들 제가 주로 받으렸는데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 애를 썼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아니까요. 사장님은 다시 한번 검수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측정한 대로 대부분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제게 값을 매겨달라는 분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도 조금 더 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금과 보석 보는 횟수는 늘었고 그럴수록 제 감별 능력은 늘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꺼내어지는 걸 보면서도 대략 맞출 정도였죠. 마치 점쟁이라도 된 양 그렇게 맞추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사장님께서 요즘 값이 좋지? 집에 목걸이 가져와 봐. 영애 너가 직접 값 정하면 내가 그만큼 줄게.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목걸이로 값을 받고 나면 어머니와 뭘 할까까지 생각하며 가슴이 부풀었죠. 다음날 집에서부터 가게까지 그 목걸이를 품고 가면서 전보다 더 떨렸습니다. 가격은 엄중히 따지되 사장님 기분 상하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연구하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목걸이부터 펼쳤습니다. 순간 저는 이 목걸이를 이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꼼꼼하게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면서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살피면 살필수록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시 손수건에 목걸이를 쌌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마칠 때까지 몇 번이나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퇴근을 하려는데 사장님께서 목걸이 안 가져왔어? 나 은행 다녀왔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사장님 지금 그 목걸이 안 사도 되시잖아요. 라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다시 들려온 목걸이를 보며 왜? 너무 비싸대? 라며 물으셨죠. 그래서 너무 비싸서 한동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감정을 하는데 차마 돈 얘기가 입에서 안 떨어지네. 엄마, 그냥 우리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자. 하고는 목걸이를 다시 어머니의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저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시험도 보고 쌀가게 아주머니의 중신으로 결혼도 하였죠. 남편은 근처 남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다니는 사람이라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다정한 사람이었고요. 결혼을 하고도 저는 사장님 가게 일을 그만두지 않고 부지런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큰 아이를 낳고는 어머니께 맡기고 아이 젖 먹을 때가 되면 집으로 달려가 아이 젖을 먹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임신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그만 나와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반짝이는 얘네들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자. 이제 따로 차려 나가. 나는 이제 다 정리하고 쉬려고 해. 이제 그만할 거야. 목걸이나 가져와.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우는 저를 사장님은 보기만 하시더군요.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건방지게 마음먹었는지 아세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 목걸이는 뭐 하시게요? 금은 가짜고 보석도 다 깨지고 값도 안 나가더만. 아주 사람을 빚쟁이 만들고. 라며 제가 투정을 하자 사장님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어린 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목걸이가 아까워서 눈물까지 고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말해. 눈빛 보니 내가 가르치는 게 낫겠다 싶더라. 뭘 해도 할 녀석처럼 보였어. 그래서 한 3년 가르치고 목걸이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잘하잖아. 그래서 월급 더 올려주려고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여태 소식이 없어. 10년이면 내가 너한테 빚을 졌지.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아이 낳으면 거기서 시작해봐. 나랑 거래하던 거래처 내가 다 연결해 줄게. 라고 하시더니 제 어깨를 턱턱 치셨습니다. 저는 다시 울었고요. 사장님은 그런 저의 어깨를 쓸어주시면서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울린 줄 알겠네. 뚝해.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뚝해 라는 말이 아버지 말 같아서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제가 마당에서 넘어지고 울면 내다보지도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뚝해 하고 나셨거든요. 그때 괜히 아버지가 저를 사장님과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너희 아빠는 너 아까워서 다른 사람 소개도 못해. 너희 할머니가 하셨을 거다. 너희 아빠가 요양 가서도 어찌나 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셈이 났다니까. 우리 영애는 그 기특한 녀석이 글쎄 라면서 너가 없을 때 너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 얼른 나와서 너 시집도 안 보내고 끼고 살겠다고 했는데 자랄 때 너희 고모들한테 그렇게 맞고 무시당하면서도 견딘 건 너희 할머니 덕이라고 그랬어. 너희 할머니는 그 옛날 사람이 아들을 못 낳고 얼마나 서러웠겠니. 그런데도 너희 아빠라면 얼마나 아끼셨는데 너희 외할머니가 친자식도 그 형님처럼은 못 키운다고 그러셨어. 그러니 동네에서 귀공자 소리 듣고 컸고 여기저기서 정혼하자고 연락도 왔지. 그런데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봐 정혼을 못 정하신 거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고 말하기는 싫고 맨 처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오셔서도 본인이 어미인데 본인이 수발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울리셨지. 라고 하시는데 할머니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우리 영애는 아버지 닮아 더 예쁘다. 라고 하시던 할머니 음성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사장님 말씀처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나 사장님 곁에서 배웠어도 막상 실제로 제 가게를 해보니 이것저것 손이 더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장님께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는 했죠. 자문값으로는 좋아하시는 술 한 병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는 사장님을 모시고 낚시도 가고 야구도 보러 갑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들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두 노인네들 모시고 다니느라 아들은 힘들 텐데도 재미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제 아버지 따라다닌 덕인지 척척 못하는 게 없다고 사장님이 자랑하신다니까요. 사장님 내외는 자식이 없으신데 덕분에 손주 재롱 본다고 좋아하시고요. 저야 그저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딸아이는 내년쯤 외국에 작품 내본다고 저더러 투자 좀 왕창 하라는데 그 일로도 요즘 골치가 아픕니다. 며느리도 한통속이 되어 밀어붙이는데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한 발자국 물러나 나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봐야 할까 봐요. 어머니와 시부모님 모시고 캠핑이나 다녀볼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보물 하나쯤은 있으시죠? 세속적인 가치가 있던 없던 그 가족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 자체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 목걸이는 제가 아주 그럴듯하게 저희 가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제일 좋아서요. 곧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야겠죠.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저랑 같이 묻어달라고 하려고요. 너무 먼 이야기이길 바라봅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여유롭게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 하시며 행복하게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